자, 이 페이지의 공법상 매수 청구권을 보세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그럽니다.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도로 설치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실시 계획 인가 등이 있었을 때는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 두 문제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가 있으면은 10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 있으면 매수 청구 못합니다. 사업이 시행된 거기 때문에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내 땅 사가나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요때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의무자 원칙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다. 매수 청구 절차. 내 땅 사가나 매수 청구를 하면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물론 거절할 수도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 매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수 청구했는데 거절하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내에 매수를 안 했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 꼭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3층이야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생, 3층이야 2종 근생.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대금은 원래 현금 지급이지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아까 나왔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죠. 예. 근데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제 권고 제도 우리 그 요약집에는 없고 기본서에 있는데 이런 거 있죠. 한 15년에 지문 한 개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한 20년 공부해야 되거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개념만 알고 그 한 줄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낯설지 않게끔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해제 공고는 뭐냐 그러면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이 학교 같은 것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왜 학교 부지로 결정 고시했는데 주변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 학교가 필요가 없어진 거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는요. 6명 시장 군수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6명 시장 군수에게 학교 설치 결정, 공원 설치 결정,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 그렇죠? 해제 공고받은 6명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권자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해제 공고에 따라서 해제한 적이 있을까? 인천에서 있었어요. 본고인데 예,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해제 공고를 6명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지방의회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공고에 따라서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그거죠.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시험 지문에 이거만 나오니까 15년에 한 줄 정도. 예. 낯설까봐 그런 거야. 낯설까봐. 예. 낯선 지문 나오면 이게 뭐지 해서 충격받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실효 규정이 나옵니다. 실효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총 6개 중에서 실효는 3개 이상이 나온다. 왜? 실효가 공법의 특징이야. 민법과 차이 나는 것이 바로 공법의 특징 실효다. 먼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게 나왔네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의 특징은 항상 다음 날, 기준일 다음 날이 나온다. 그렇죠? 20년의 가로치기, 20년을 10년으로 바꾸기, 다음 날 빼고 내기 다 시험이고 이 지문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5번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도 알려줘.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의 실효가 있는데 이 실효는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못 외워도 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석사를 졸업해도 몰라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 작성한 겁니다. 또는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 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 그러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았어요. 그 시행자가 그러면은 이제 보상에 들어가야 되거든. 수용 보상에. 근데 5년 내에 그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재결 신청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이제 실시 계획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다음 날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 계획 효력을 잃는다. 이해하시면 되고.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시가화 유보기간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실효. 다음 날.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2개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5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은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3년짜리와 5년짜리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을 때는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다. 역시 다음 날 나왔죠? 1년이야. 1년. 1년을 2년으로 내거나 3년으로 냅니다. 1년. 그다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이제 실효가 나오는데 이것도 해제지만 의미는 실효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났어요. 뭐 성공리에 끝난 날이 언제냐?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가 된 거예요.
목적 사업이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시행자가 지가 땅 팔, 공사할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안 했다.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고 봐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었죠. 시가지를 조성할 때, 규모가 클 때. 그때는 기업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했대. 니은번에. 그때는 다시 그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것은 신도시 만들 때라 그랬죠. 그러면 신도시의 본격적인 규모는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규모가 커서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못해 5년으로 연장.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못해 5년으로 연장해 준다. 그렇죠? 실효. 세 문제 맞췄다. 문제. 그다음에 공법상 동의 요건 비교가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몇 분의 몇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먼저 도시개발법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일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똑같아. 1번, 2번이 같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1번하고 2번 두 개가 동의 요건 같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한 사람은 다른 쪽에서 나오면 틀렸다 그러거든. 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고요. 3번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 근데 동의가 아니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결국 면적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그냥 무조건 수용, 민간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갖춰라. 그런데 조합은 이런 요건 없다. 왜? 조합은 토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4번 민간시행자, 조합을 제 민간시행자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회사가 관광단지 만들고 싶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한다. 그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야 됩니다. 근데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못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못하는 자 셋.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 왜? 제한을 할 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 태어나질 않았어.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을 못한다. 그다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요. 이제 동의요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수용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또 공동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제 5번, 6번이 출제 빈도가 높죠. 특히 6번은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또 출제 예상 문제예요. 먼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재개발 조합을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때 구분 소유자는 평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그래도 머릿수로 101동 과반수, 102동 과반수. 그 다음에 D가 이제 개정된 거예요.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토지 면적 70%. 이때 토지 면적이 바로 대지권이야. 그래서 큰 평수가 동의하면 금방 70% 나올 거예요. 평수. 그러면 이게 얼마 전까지는 4분의 3이었는데 4분의 3은 75%잖아요. 완화시켜 주겠대. 재건축 쉽게 70%로 5%를 떨어뜨렸어요. 토지의 소유 동의. 그다음 주택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돼서 재건축할 때는 주택 단지 밖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6번이 올해 예상 문제다 이거죠. 예상 문제. 지금은 외우고 또 까먹겠지만 괜찮아요. 끝까지 이거서 계속 반복시켜서 안 외우려고 막 귀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강제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암기를 시켜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에 공법상 이행 강제금 비교가 나오죠.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 지금까지 딱 3번 시험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예.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자 건축법 위반했어요. 위반한 사람한테 바로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 명령을 받고 불응하는 사람한테 이때 이행 강제금 부과. 부과권자는 허가권자. 부과 금액, 건폐율 용적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위반. 이게 4대 위반이야. 4대 위반. 건축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4개예요. 건폐율 100평의 대지에 100평 다 지었어. 용적률 건물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 혹시 여러분들 그 제크와 콩나무라는 동화 보셨습니까? 제크와 콩나무. 용적률 위반에 대한 동화. 저는 어렸을 때 그 제크와 콩나무를 보면서 이 용적률 위반이네. 네. 타고난 공법 선생님. 건축 허가 안 받고 짓는 거. 건축 신고 안 하고 짓는 거. 이게 4대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 4대 위반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이 외에 자질구레한 위반, 일족분 위반 같은 거는 당해 건축물 전체의 시가 표준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그런가 보다. 부과 절차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주고 미리 문서로서 사전 개고. 부과 횟수 1년에 2회 이내. 이게 중요하죠. 왜? 다른 법에 나오는 이행 강제는 다 1년에 1회 부과야. 건축법만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해요. 부과 중지. 시험 문제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시정 명령을 이행할 때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돼. 그러면 부과됐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자기가 부과받고 나서 깊이 깨달음을 얻고 시정했다 그래도 한 번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반성해서 시정하면은요, 처벌을 다 감경해 주거든요. 감면해 줍니다. 예.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 불법의 세계로 빠져가던 사람이 다시 적법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돈과 관련된 이행 강제금은요, 한 번 부과받으면 부과받고 반성하고 시정했다 할지라도 징수해. 예. 한번 부과받아서. 그래서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시정했을 때는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야. 무조건 징수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 정답 나왔죠. 이 신청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행정소송이 제기 가능합니다. 예.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외우기도 힘들다. 하여튼 무슨 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농지 처분 사유에 의해서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했다. 시군구청장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2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하고 협의 진행 중인 경우. 다음 2번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처분이 제한. 이러면 이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권자 누군가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부과금액.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이나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더 높은 거. 예. 1번 처분 명령 받은 후 매수 청구에서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2번이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거예요.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허가 받고요. 엉뚱한 것을 지은 거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군구청장이 원상 회복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이행 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주고 미리 문서로서 사전에 개고하고요. 근데 농지법상 이행강 1년에 1회 부과입니다. 부과 중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불복 있을 때는 요거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이의 제기했을 때는요. 법원에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요. 비송사건 절차법. 소송사건이 아닌 것이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소송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이 아닐 때는 소송사건이 아니다. 앞에다 비자를 붙여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재판합니다. 역시 돈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강제 징수.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펴주세요. 5페이지. 공법상 각종 조합의 비교. 여기는 3개의 조합이 다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죠. 한 페이지에 3문제가 다 나온다고 거의 다. 예.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왔고 3개 다 나오는 게 일반.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시험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게 주택조합과 정비사업조합 2개는 매년 빠짐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10번 시험 보면 7, 8번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3개 다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절차.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누구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요. 여기는 현재 7명 나왔죠. 5명이 있었죠. 5명. 5명 어디서 나왔나? 기억이 안 나. 정비법에 추진위원회 있었죠. 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추진위원 몇 명? 5명.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7명이죠. 토지 소유자 7명이 필요해. 그러면 추진위원회 왜 5명인가? 추진위원회 5명을 세워놓고 등에다가 한 글자씩 써. 추진위원회 5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7명을 세워놓고 등에다가 한 글자씩 써. 도시개발조합 쓰고 끝에 점을 하나 찍어. 7명. 그렇죠? 시험장에서 5명인지 7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예. 그럴 때는 추진위원회 5글자 5명. 도시개발조합 끝에 점 하나 찍어서 7명. 야, 선생님 이렇게까지 가르쳤다. 아직 수준 낮은 강의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예, 수준 낮은. 예? 예. 그래서 이 수준 낮은 강의가 득점에는 유리하다. 득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선거 때 보면은 로고송이 클래식이 먹힙니까? 아니면 뽕짝이? 그렇죠. 예. 수준 낮은 음악이 먹힌다니까. 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내 법대 졸업했나? 스스로 그냥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듭니다만은 어쩔 수 없을 때 맞추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명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인가권자죠. 조합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돼. 강제로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된다.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고요. 2번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100평 가져도 한 표, 10,000평 가져도 한 표다. 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에 계속 나오죠.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도시개발조합에 나옵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총수 10% 이상, 연체료 등 징수는 위탁이 가능하다. 이때 징수를 위탁받은 행정기관은요 4%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예. 연체료 징수 위탁 가능 4% 수수료 떼갑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 민간인이죠. 민간인은 다른 민간인한테 강제 징수 못해요. 징수를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거저해 주는 게 아니라 4% 떼어가.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조합이 징수를 위탁해서 시군구청장이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가?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2억을 징수했습니다. 위탁 수수료 얼마 줘야 돼요? 세상에 시험 끝난 다음 교수님 도시개발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도시개발법에는 계산 문제 나올 게 없거든. 예? 계산 문제 나올 것이라고는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 토지 부담률이나 나오는데 나올 때가 안 됐거든.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걸 계산 못해 틀리면은 이게 공법 선생 잘못인가? 초등학교 선생님 잘못인가? 자, 2억에 4% 얼마야? 8천만 원 쓴 사람도 있고요. 예. 8천만 원 아니지. 예, 800만 원이잖아. 근데 8천만 원 쓰신 분들이 태반이었다니까. 예. 아,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4%를 계산을 못해가지고요. 자, 조합 성립 시기.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예,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 취득 시기가 설립 등기할 때고요.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공법상의 법인,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15회 시험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는 15회 시험이어서요. 14회 시험, 15회 시험이 있는데
14회 시험 때가요. 역사상 최초로 문제와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14회 때. 그러니까 13회까지는 문제 정답 공개 안 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법에서만 출제 오류 7문제 나왔습니다. 예.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 정답 인정한 게 7문제인데 실제는 10문제가 오류인데 차마 10문제를 다 못하고 7문제. 그러면 이 14회 때 요 7문제가 출제 오류인데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게요. 14회 때는 시험 끝나면 당일, 요즘엔 당일날 정답 발표하잖아요. 문제지는 당일날 다 공개하고 정답은 한 달 후에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각 학원에서 공법 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다 틀렸어 선생님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신참이다 보니까 각 학원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타 강사라는 분들께서 정답을 올리는데 저는 이때는 어린 신참이었습니다. 어린 신참. 그래서 거기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뭐 이 정도 문제는 뭐 다 맞았겠네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우나에 갔습니다. 홀랑 벗고 이제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저쪽에 그 옷장에서 막 드르륵 막 그래. 누가 또 휴대폰을 왔다 진동해놨는데 봤더니 내 거야. 보니까 이게 내 거야. 그래서 했더니 공법 선생님들 전 전화를 다 이 문제 정답이 뭐냐고. 내가 이상하다. 이거는 법대 1학년 1학기 민법 총칙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저 선생님은 사학과 출신. 저 선생님은 무슨과 출신. 저 선생님은 무슨 공고 출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 받아서 제가 그때 우선 문제집 안 갖고 있으니까 문제 불러주세요거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다. 맞습니까? 틀린 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제 나왔다고.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도 민법상 법인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에 나오기 때문에 공법상 법인입니다.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민법상 법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럼 어떡하지? 다른 게 정답인가?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맞게 해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았어. 다 맞게 해주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는데 그 중에 6개를 갖다가 다 맞게 주고 한 문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 이거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봤더니 다 틀렸다. 다 맞게 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로부터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겼어. 결국에는 7문제였어. 19회 때 5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5년간 재판할 그 시간에 공부를 새로 해서 합격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14회에 시험 본 게 처음 본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오랫동안 봤어요. 14회 때보다 자기가 더 볼 자신이 없는 거야. 재판에 모든 걸 올인했는데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가 맞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 정답 냈다가 대상이 된다 해서 대법원에서. 그래서 5년 만에 전국에 몇백 명이 추가 합격했어요. 14회 때 떨어지는 사람들 중 몇백 명이.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 19회 때 갑자기 반장님이 학원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반장님은 중개사 공부 처음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14회 때 합격하신 거야 이제. 그래서 각 학원에서 야 중개사 공부 처음 한다는 반장님. 그 다음에 학원에 처음 왔다 그랬는데 모의고사에 막 60점씩 막 넘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던 분들이 19회 때 대법원 판례로 추가 합격하시고 학원에 안 나온 거예요.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박 원장님이 합격하셨어요. 예? 14회 합격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이고요. 공법상 법인이고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그런데 거기 준용 규정 때문에 이제 잘못한 거지.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도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 퇴출됐습니다. 세상이 다 틀리고 막 그리고. 예. 처음으로 이제 문제집 공개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답을 못 내. 예. 책 찾아도 없었어. 왜? 이론적인 것이 막 나오니까 책을 찾아서도 정답을 못 내고. 예. 그래서 14회 시험 딱 끝나고 15회 시험을 봤습니다. 15회 때는 모든 교수님을 부동산학 개론 빼놓고 다 법대 교수, 법대 출신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제는 오류가 거의 없는데, 예. 14회 때 26만 명 시험 봐서 합격자 3만. 올해는 15,000명이었는데 1군 문제 때문에 15,000명이 늘어났어요. 예, 3만. 15회 때 26만이 시험 응시해서 합격자 1,000명. 원래는 400명이었어요. 근데 이 신청 안 한 것도 다 맞게 해줘가지고 1,0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재시험을 봐서 15회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만 명 붙었습니다. 재시험. 15회 때는 부동산학 개론 출제원 빼놓고는 다 법대 출신으로 했습니다. 왜? 오류 없애려고. 그럼 법대 출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를 좋아하고 앞에 자만 따서 외워서는 다 틀리게 만든 겁니다. 앞에 자 따서 외운 사람들 있죠. 예, 암기한테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15회 때. 그래서 15회 때 합격자 수 강원도 전체 15명. 충청도가 공부 잘했습니다. 충청도가 20명이나 돼. 20명. 합격자 수가. 제주도는 5명. 가지고 5명이 침묵히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했던 그 안산에 있는 학원이 20명 합격. 왕심이 있는 학원이 26명 합격. 단일 학원에서. 그래서 이때는 공법을 외워서 한 사람은 절대 못 마치고요. 원리를 알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각 학원마다 모의고사 1등부터 한 50등 하신 분들 전화를 다 했어. 다 떨어질 거야. 근데 50등 밖에 있던 분들이 다 붙었어. 왜? 이분들은 문제가 어렵든 쉽든 항상 똑같이 65점 나오시던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다 붙었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분은 암기만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그렇게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6회 때 제가 드디어 대권을 잡았습니다. 예. 넘버1 대권. 예. 연봉 수직 상승 대권 잡고 바로 EBS 전임 강사로 또 발탁돼서 대권 15에 있다가 날 살려준 거지. 그냥. 예. 지방에서 전전하던 내가 서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요 지금 똑같아요. 공법은 예전처럼 그런 분들이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하고 실무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면 다 틀린다는 걸 다 알고 난이도를 딱 맞춰. 집에서 밥하던 아줌마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조합에 보면 기타상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시험 나오는 거죠. 자, 정비사업조합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민간인이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 인가권자, 시장, 군수 등
5명이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조합원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아파트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없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재개발 지분을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없다. 단 양수한 양도자가 정당한 사유로 양도했을 때,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주하기 위해서 팔고 갈 때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몇 번에 나와요? 3번에 나오죠. 왼쪽에 3번을 봐주세요. 같죠? 예. 비교하기 좋게 번호도 똑같은 번호를 달아놨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번호도 똑같은 번호를 달아놨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왼쪽에 4번을 보세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에 비교하라고 번호도 같은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이 섬세한 배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성립 시기 역시 똑같죠?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 똑같죠.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또 법인이죠. 준용 규정 같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같은 것들이 꽤 많네. 조합 성립 시기, 법적 성격, 준용 규정 같죠. 예. 자, 주택조합 무조건 나오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합쳐서 이제 시군구청장 그럽니다.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 주택법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포스코라는 회사에서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는데 신고만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포스코에서 설립했다는 얘기죠. 예. 인가권자 시군구청장. 그러면 세 개 조합이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개가 있고요. 1번 같은 서울시나 같은 경기도 등의 6개월 이상 거주자, 같은 지역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그 다음에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 20인 이상이 돼야 되고. 밑에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네. 그 무슨 그림입니까? 우산. 이 지문을 외우지 않으면 아주 우울해진다는 거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로 가능하고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로 가능하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 주택법은요, 우리 공법에서 다른 법과 달리 출제 경이 달라요. 주택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거의 없거든요. 딱 2분이 계셨어요. 2명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A라는 교수, 갑이라는 교수님과 을이라는 교수님.
이 갑이라는 교수님께서요 주택 청약 가점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족 한 명당 5점, 무주택 기간 1년당 1점 이걸 만드신 분이 저 갑이라는 교수님, 주택법 전공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런데 교재는 샀습니다. 예. 그 교재 그때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습니다. 교재의 저자가 이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척추 장애가 있어서 키가 좀 작아요. 예. 근데 이 교수님의 책 서문을 내가 읽어봤거든요. 이 책의 교정을 도와준 박사과정 아무개 양에게 감사한다 써 있었어요. 예. 아무개 양이 바로 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같이 사셨습니다. 부부잖아요. 그래서 주택법 시험 문제는요 하도 개정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 시험 문제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정 작업을 하신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면 오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 작업을 갖다가 다 맡아서 하신 또 두 명의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나온 문제 올해 또 나옵니다. 주택법은 때린 데를 또 때립니다. 계속 때리는 또 때려. 집요하게 계속 나오는 문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너무나 지겹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계속 나와. 뭐 교대로 나온 문제 없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이 주택법 기출 문제는요 그대로 다 풀고 작년에 나왔다 올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와요. 예. 한 사람이네 한 사람이. 예. 주택법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된 거 바로 낸다. 왜? 개정 작업을 본인이 했거든. 예. 오류가 없거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개정 작업에 들어간 내용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주문 만들 때 제가 국회 전문위원이거든요. 국회 전문위원. 그래서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해줬는데 대가로 커피 쿠폰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 좀 심하지 않겠죠? 예,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나라를 위한 일인데. 예. 자,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가끔 그래. 주택법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교수님 왜 작년에 나온 문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를 갖다 계속 똑같이 가르치십니까? 올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때리는데 또 때리고요. 이 지문은 연속 4년 나온 적도 있고요. 이 문제가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 같은 해. 이거 한번 내고요. 다음 중 신고만 하는 것을 찾아라. 또 나왔어. 위아래 문제가 같이 나왔어요. 두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소유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와 공동주택 외의시설 소유자, 오피스텔 같은 거 조합원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조합원 교체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교체도 자유롭고 조합원 수가 20명 안 돼도 돼. 그 앞에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지. 마크 뭐야? 이걸 외워야지 인생의 햇볕이 뜬다는 뜻이야. 예. 인생의 햇볕이 뜬다. 조합원 변경,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 가입하는 것이 원칙 금지. 예외 있다.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 주택 조합이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면 인가 받아요, 설립. 그래서 만약 300세를 짓는다. 150명의 조합원 모이잖아요. 설립 인가 받아. 이때 모인 조합원을 제1조합원 편의상.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150명 추가 모집했죠. 편의상 제2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일반 분양자들이죠. 그러면 결혼을 충원할 때 사망, 양도, 팔거나 탈퇴 등으로 50% 미만 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 상실하는 사람 대신 충원하거나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50% 미만 될 때 이때는 다 충원 사유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행정심판부터 보겠습니다.